이런 내용을 만들어내자고 학술회에 모인 학자라는 분들이 처음에는 왕궁도 포함되어 있는 성 안에 관청이나 백성의 집도 살았다가 나중에 나라가 커지면서 왕궁 이외의 건물을 성 밖으로 몰아냈다. 이런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더라고요. 네. 그러면 김기선 선생님, 국내성은 처음 건설될 때 궁성, 왕궁만 뱉지만 궁성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 다른 시설도 들어가는 아까 말한 넓은 도성의 개념에 가깝게 만들어졌을까요? 어느 쪽이었을까요? 이게 했을 때 중국 전국 시대에도 아까 내성 외곽이라고 해서 곽성이 있고 그 안에 왕이 서는 성이 있고 이중 구조로 되어 있지 않고 이 왕성과 대성이 따로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사는 성이 따로 있고 그 옆에 일반 백성들이 살고 또 관청들도 있는 그리고 시장도 있는 그런 이제 도시성이 따로 있는 구조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런 성들 구조를 만약에 고구려나 백제에다 적용해 놓고 보면 왕성이 있고 왕 말고 일반 백성들이 또 살고 있는 도시도 또 보호해야 되니까 이런 구조까지 같이 염두에 둬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성에 왕궁이 있고 성 바깥쪽에 또 귀족들과 또 예제 건축들이 또 이렇게 건축물이 따로 있다는 얘기는 성 안에 있는 건물만으로는 백성들을 보호할 수도 없고 특히 관청 같은 이제 예제 건물조차도 다 둘 수 없는 정도로 굉장히 비좁았다는 뜻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성이 일종의 왕과 왕을 비롯한 지배층 전체를 다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되게 도시의 일부만 구성하고 있는 일부만 보호할 수 있는 특히 왕족과 그 주변의 일부 시설만 포함하는 그런 이제 작은 규모의 어떤 보호시설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그 시대의 왕성 개념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지금 그 말씀은 국내성 내부에 있는 그 궁궐만 있었고 예제건축이나 다른 건물은 다 그 국내성 바깥에 있었다. 양쪽에 다 있었다. 다 있었다. 네, 그러니까 안에도 있었고 일부는 바깥쪽에 있었던.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국내성 처음 만들 때부터 그랬을까요?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하시는데요. 여기에는 한국전통문화대학의 이두학 교수도 가세를 했어요. 한성백제박물관에서 발행한 한성백제 왕궁은 어디 있을까? 라는 책 68쪽에서 보면은 5세기 중엽에 계로왕이 왕권 강화 차원에서 이 민가들이죠. 궁성 바깥을 철거시켰다라고 잘라서 말했거든요. 이 조치를 통해서 한성백제가 명실상부한 왕궁성 체제를 확립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두학 교수 주장대로 하면 한성백제는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뭐가 되나요? 마지막 시기, 한성백제 시대의 마지막 시기인 계로왕 때까지도 백성들이 왕궁 안에 있을 정도로 왕실이 우습게 보였다는 얘기가 돼요. 네. 이런 논리를 정당화시키자고 이두학 교수가 동원한 기법이 뭐냐? 삼국사기 비류왕 30년 기록에 보면은 왕궁에 불이 나서 민가까지 연달아 태웠다는 기록이 나와요. 이걸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왕궁하고 민가가 섞여 있었으니까 왕궁에서 난 불이 민가로 옮겨 붙지 않았느냐 이런 발상인 거죠.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이런 논리가 그럴듯해 보일지는 몰라도 조금만 생각해봐도 지나치게 단순한 논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도 화재가 났을 때 흔히 볼 수가 있잖아요. 불은 바로 근처에 있는 곳에만 붙는 게 아니잖아요. 네. 바람이 불면은 불씨가 몇백 미터에서 킬로미터 단위까지 날아가서 금방 번질 수도 있어요. 네. 당시처럼 초가집들이 많았던 상황이라면 불길은 요즘보다 훨씬 멀리 번질 수 있죠. 그러니까 왕궁에서 일어난 불이 민가까지 번졌다는 기록이 있는 게 왕궁 안에 민가가 있었다는 뜻이라고만 새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근거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런 식의 억지스러운 근거를 빼고 나면 계로왕 때쯤 왕궁 밖으로 민가를 몰아냈다는 내용은 없어요. 물론 단순히 기록에 없다는 사실만 가지고서는 고대사 기록의 모든 얘기가 시시콜콜하게 적혀있지는 않은 거 아니냐는 네. 고전적인 변명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주류학계에서 좋아하는 고고학 자료에서 반증이 나와요. 어떤 반증인가요? 만약 이 주장대로 풍납토성이 한성백제 왕성이어서 이들이 말하는 백제 전기 또는 계로왕 때까지 왕궁과 민가가 어우러져서 지어졌다가 나중에 왕궁이 커지면서 민가가 몰려났다. 이렇게 하려면은 성 밖으로 몰아낸 민가가 차지했고 땅을 정리를 하고
나중에 그 위에다 왕국국 건물이 지어졌어야 되잖아요. 네. 백제왕실이 이용하지도 않을 땅을 확보하려고 백성들을 멀쩡하게 살고 있는 백성들을 쫓아냈다. 뭐 그럴 일은 없으니까요. 네. 그러면 당연히 오두막들은 왕국국 건물의 흔적이 심하게 훼손된 채로 나와야 정상이죠. 하지만 풍납도성에서 발견된 육각형 오두막은 그 흔적이 아주 잘 보존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른바 층이라고 이게 맨 위가 되는 거예요. 맨 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네. 이건 맨 위에 있었다는 얘기고 그 위에 다른 건물이 들어선 적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반면 그리 넓지도 않은 풍납도성 자체에서 제대로 된 왕국국 건물이 나온 적은 없고요. 이게 무슨 뜻이죠? 민가를 몰아낸 다음에 황석장에 대해서 왕국국 건물이 주로 나와야 되는 풍납도성에서 정작 나와야 될 왕국국 건물은 지금까지도 콧배기로 또 보이지 않고 오두막만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를 보고도 우기자면 한성백제는 계로왕 때까지 왕궁하고 민가가 사이좋게 어우러져 있었던 단계라고 봐야 돼요. 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한성백제 자체가 고대 국가에서 면모를 갖추지 못한 단계였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럼 한성백제는 형편없는 수준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못 알아듣게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영광스러운 한성백제 역사를 팔아먹어야 되는 한성백제 박물관 소속 직원이 이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기는 곤란하잖아요. 네. 사실 꼭 한성백제 박물관 소속이 아니더라도 한성백제를 노골적으로 깎아내리기는 좀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구획이 정연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식으로 말을 빙빙 돌려서 알아듣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것도 일부러 못 알아듣게 설명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말을 돌리면 비전문가들이야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네. 내막을 아는 사람들만 알아보는 거지. 뭐라고 말장난을 하던 5세기 후반인 계로왕 때까지 지속되었던 한성백제에서 왕을 우습게 여기고 왕궁 안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주장하는 거 분명하잖아요. 네. 그런 것 같네요. 그런 논리를 고집하느라고 한성백제를 일본과하고 비교해서도 후진적이었다고 몰기도 해요. 일본과 비교해서요? 이 역시 한 풍납도성 건물 수준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왕성자리라면 당연히 그에 맞는 수준의 건물이 나와야 되고 당시 동아시아 왕성 수준의 건마늘 건물이 일루가 가구식 건물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하는 취지는 계속 언급됐죠. 그런데 풍납도성에서 제일 수준 높은 건물이라는 것은 땅을 파고 기둥을 박은 다음에 그 위에 집어넣는 이른바 군립식이라는 거예요. 네네. 이런 건물을 단단한 주춧돌 위에 기둥을 올려놓고 짓는 가구식에 비해서 버틸 수 있는 무게가 크질 않아서 왕국국 건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었고요. 그게 왜 일본과 비교되나요? 군립식 건물이 왕궁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교 대상으로 동아시아 각국의 왕궁들을 제시했었어요. 그중 일본 왕궁도 있었고 현재까지 발견된 것 중에 가장 빠른 시기까지 6세기에서 7세기에 지어진 일본 왕궁들도 가구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거든요. 네. 근데 이 주장에 대해서 반론이라고 내놓은 논리입니다. 이걸 정리한 게 김낙준 교수의 3세기부터 5세기까지 일본의 왕궁과 풍납도성이라는 논문이에요. 거기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네. 이 논리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풍납도성은 5세기 이전에 세워진 것이니까 일본의 왕성과 비교하자면 그 이후에 세워진 왕성이 아니라 5세기 이전의 왕성과 비교해야 된다는 얘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히미코로 대표되는 3세기 일본 왕궁터를 검토해 보니까 군립식 건물이 다수 나온다는 점을 추가했어요. 이게 바로 자신이 한성백제 궁성이라고 주장하는 풍납토성과 비슷하다는 취지예요. 이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풍납토성과 히밀코 시대의 왕성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열한 겁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장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장황하게 나열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는 웬만한 전문가라도 알아보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맥락을 잘 보면 시사하는 점은 분명해져요. 그 시사되는 점이 어떤 건가요? 일본에서 성벽은 중국 도성을 모방한 등용권 이후에도 축조되지 않았다. 건축과 관련된 초석과 기와도 등원경 이후에나 등장한다. 또한 왕족뿐만 아니라 관료 등 다수 도시 주민과 도로에 구획된 조방도 마찬가지로 등원경 이후에나 보인다. 라는 구절이 어떻게 보면 김낙준 교수가 하고 싶은 말을 에둘러 해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좀 풀어보면은 일본에서 등용은 이 등원경 이후에야 중국식 도성체제가 도입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 자체는 팩트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죠. 이 뒤에는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생략되어 있어요. 요걸 살짝 감춰놓은 꼴이죠. 네. 히미코 시대 일본 왕성이 이런 수준이니까 같은 시기 같은 수준이었던 백제 왕성의 선진적인 중국식 체제가 나오지 않는 건 당연하다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네. 여기까지 풀어드리면 해필 김낙균 교수가 한성 백제 왕성을 히미코 시대와 비교해야 된다고 강조해 놓은 이유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건가요? 이런 식으로 비슷한 시기에 건설되었던 풍납토성의 최고 수준인 이 건물이 군립식인 점이 이상할 것 없다는 논리까지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런 주장도 얼핏 보기에는 타당한 문제제기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속사정을 알고 보면 김낙균 교수가 제시한 근거가 문제가 달라지게 보입니다. 어떤 속사정인가요? 우선 황당한 거는 김낙균 교수가 제시한 5세기 이전의 일본 왕궁터라는 것 자체가 추정제에 불과하다는 점이에요. 자기 손으로 작성한 발표문에도 이 부분은 아스카 이전 왕궁 추정제라고 제목에 붙여놨거든요. 네. 여기 발표문 중 6세기 이전 일본 왕궁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아직 발굴 조사를 통해서 궁자리가 제대로 확인된 사례가 없는 점도 이러한 사정, 지배를 위한 시설 정비, 미비를 얘기합니다. 이거하고 관련되었을 것이다 라는 말까지 붙여놨어요. 쉽게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에는 확인되거나 공인된 6세기 이전의 왕궁터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김낙균 교수가 제시한 모든 자료는 결국 추정 이상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걸 스스로 실토해 놓은 거예요. 그럼 자기 추정을 근거로 삼은 건가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인용한 건물터에 대한 표현부터가 추정이라는 점을 감추려고 하지도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중요 근거 중 하나인 마키무쿠 유적의 왕궁터에 대해서도 뭐라고 그려놨느냐. 동식이 호족 거관, 이 거주지를 얘기합니다. 네. 과 비교하여 그 차이는 확연하다. 따라서 거관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후대의 도성으로 연결되는 왕궁에 어울리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렇게 적어놨으니까요. 네. 와키모토 유적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지적되어 왔다. 추정되고 있다는 말이 반복되기는 마찬가지예요. 네. 자기 자신도, 김낙준 교수 자신도 이곳이 그저 추정 지역에 불과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추정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근거로 내밀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이런 사정을 알고 보면 강철선 선생이 왜 굳이 후지와라교 이런 것 등을 풍납토성하고 비교 대상으로 놓았느냐, 이거 분명해집니다. 적어도 일본에서는 이게 확인된 것 중에서는 최초의 왕궁과 왕성이기 때문이에요. 네. 즉 일본의 왕성은 이 시기가 돼야 확인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뿐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뜻이 왜곡됐다는 건가요? 사실 풍납토성이 정말 한성백제 왕성이라면 5세기 후반까지는 존속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6세기, 7세기, 심지어는 9세기경에 건설된 일본 왕성과 비교해서도 그렇게 김낙균 교수가 주장하는 것처럼 크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이런 부류가 주로 써먹는 눈속임이 산업혁명 시대 이전에는 100년 단위의 시간이지라도 그렇게 비약적인 기술 발전이 이루어질 만큼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현대인들이 잘 못 느낀다는 걸 악용한다는 거잖아요. 유한문명 연구하면서 송호정 교수가 써먹은 속임수 그때 말씀드렸죠. 그랬었죠. 똑같은 맥락이에요. 사실 아는 사람은 다 알아보는 뻔한 속임수인데도 김낙균 교수는 굳이 같은 시대를, 그것도 일본에만 국한시켜서 비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 왕들의 왕궁터로 전해지는 와키모토 유적에서도 기본적인 건물은 나라 시대까지도 군립주가 기본이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해놓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결국 추정에 불과한 건물을 가지고 마치 왕성임이 확인된 것과 비교하는 것처럼 몰아간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곳에서 발견된 건물이 군립식이니 왕성인 풍납토성에서도 군립식이 나오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낸 거고요. 그러고 보니 논리가 좀 이상한 것 같네요. 근데 더 웃기는 건 단순한 추정을 기반으로 상대를 비판하면서 이 원하는 결론을 일끌어내는 차원에서 그친 것도 아니라는 점이에요. 곧이어 논리가 오락가락하면서 이중잣대를 들이대기도 했거든요. 네. 풍납토성은 같은 시기 왕성과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해놓고 곧바로 뭐라 그랬느냐. 한국, 중국, 일본 같은 동아시아 고도의 국가의 발전 단계가 같지 않았다. 그리고 말을 뒤집어버려요.
지금 화면에 나가는 내용이 그겁니다. 내막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은 무슨 말을 하자는 건지 헷갈리기 십상이죠. 물론 내용이 심오해서가 아니라 논리가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앞에서는 풍납도성과의 비교 대상이 같은 시대의 왕성이어야 된다고 강조해놓고 곧바로 동아시아 각국의 발전 정도가 같지 않다며 같은 시대가 결정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말을 바꿔버린 거예요. 네. 마치 이렇게 동아시아 각국의 국가 발전 단계의 차이를 언급한다면 앞에서 굳이 같은 시대 왕성끼리 비교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없죠. 네. 그런데 왜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를 굳이 집어넣느냐? 왜 그랬을까요? 왜 이래야 됐는지를 살펴보면 김낙균 교수가 어떻게 내막 모르는 사람들을 우롱하라고 했는지 알아볼 수가 있어요. 마치 같은 시기에 왕성이어야만 정확한 비교 대상인 것처럼 반복해서 몰아갔던 점에 대해서 내막을 모르고 보면 즉히 당연한 주장인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사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보면 맹점은 뻔히 보이거든요. 특히 김낙균 교수가 굳이 같은 시기 일본 왕성만, 굳이 일본만 이 비교 대상으로 삼으려 했던 점을 뒤집어 보면 더 확실하게 들어갑니다. 왜 같은 시기 중국 왕성은 비교 대상에서 빼놨을까? 그러게요. 이유는 뻔하죠. 중원에서는 풍납토성보다 1000년도 더 전에 가구식 건물 위주의 왕궁과 왕성이 건설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군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한성백제와 비슷한 시기의 고구려 역시 중원에 크게 뒤질 것 없는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3세기에서 5세기 중원의 왕성을 비교 대상으로 두면 풍납토성에서 군립식 수준의 건물이 나오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백제가 중원은 말할 것도 없고 라이벌이었던 고구려가 비교해서도 건축 기술이 그거밖에 안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러네요. 이 사실을 확인하고 보면 말이 오락가락하는 이유가 분명해지죠. 김낙균 교수 의도는 풍납도성에서 군립식 건물이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정당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시기 중국이나 고구려의 비교는 일부러 싹 빼놓고 네. 일본의 왕성만 언급한 거예요. 즉 같은 시대 중국 왕성과 왕궁하고 왕성을 비교 대상으로 보여주면 자기 논리에 반증이 될 수 있으니까 일부러 외면해버린 거죠. 일부러요? 그렇지만 나중에라도 굳이 같은 시대를 강조하자면 왜 같은 시대 중국이나 고구려 같은 한국 고대 국가와도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올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럴 것 같으니까 동아시아 각국의 국가 발전 단계가 다르다라는 말을 슬쩍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야 중국이나 고구려 왕성과 비교가 될 때 변명이 될 테니까. 변명이 되나요? 근데 이게 변명이 되려면 백제가 같은 시기 중국을 비교 대상으로 빼놓아야 할 만큼 국가 발전 단계가 늦었던 반면 일본하고는 비슷했다고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김낙균 교수 논리대로 하자면 백제는 한성 백제 말기인 5세기 후반까지 중국에서 1000년도 더 전에 개발했던 기본적인 건축 기술보다 조차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중원 제국뿐만 아니라 당시 라이벌이었던 고구려도 안악궁 같은 왕궁을 지을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런 논리에 따르자면 백제는 고구려와 경쟁할 수준의 나라도 아니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논리를 하필 동아시아에서 가장 국가 발전이 늦었던 일본과의 비교해서 찾은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됩니까? 김낙균 교수는 백제가 일본 열도의 국가 발전 단계와 비슷했거나 네. 심지어 늦었다는 거 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비교 대상으로 삼은 히미코 시대가 과연 함성 백제와 비교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했느냐? 이에 대한 김낙균 교수 자신의 입장부터 확인해보죠. 자, 자료 화면에서 보이듯이 이건 역시 말을 복잡하게 꼬아놨지만 왜는 히미코 시대에도 궁시를 갖출 수 있을 만큼의 국가 단계에 진입했다는 뜻은 분명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따지면 논리가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앞에서 자기 손으로 뭐라고 써놨습니까? 히미코 시대에는 지배를 위한 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왕궁 자리가 제대로 발견되지 않았다는 구절이 나와요. 네. 즉 왕궁터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궁시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가 이미 갖춰져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네. 김낙준 교수는 도대체 무슨 재주가 있기에 터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시설의 존재를 확인했겠냐고요. 그러고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네요. 이렇게 황당한 논리가 나오게 된 이유 역시 알고 보면 간단해요. 사실 히미코 시대는 고대 국가로 진입한 단계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렇지만 김낙균 교수는
히미코 시대는 최대한 과대평가를 하고 반대로 백제의 국가발전 단계는 최대한 깎아내려야 될 입장이죠. 그래야만 풍납토성에서 군립지 건물이 나오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도가 작용했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히미코가 활동한 시대 이른바 야요이 시대는 왕궁이라고 확인된 유적이 발견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스스로도 그 이유를 지배를 위한 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해버렸거든요. 이래놓고 보니까 난감해진 거예요. 지배를 위한 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야요이 시대 이 건물이 함성백제와 같은 국가 발전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해야 돼요. 그렇다고 주장하게 되어버렸으니까요. 네. 이건 풍납토성에서 나온 군립식 건물이 왕궁국 건물이라고 결론 지었던 점과 직결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요. 한성백제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군립식 건물이 최고 기술 수준의 건물이었다고 하기는 민망일 테니까 한성백제의 발전 단계가 일본 야요이 시대 수준밖에 안 됐다고 해야 될 입장이 돼버린 거죠. 그럼 자기 주장에 유리한 근거를 만들어내자고 백제라는 나라를 깎아내리는 꼴이 되지 않나요? 바로 그거죠. 사실 이렇게까지 백제를 비롯한 한국 고대 국가들의 발전 시기를 늦춰보려고 했던 대표적인 세력이 일제 식민사학자들이에요. 물론 저는 이런 공통점만 가지고 식민사학이라고 몰아갈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만 일부에서 김낙중 교수 같은 이들을 식민사학자로 몰아가는 근거가 자기가 자초한 꼴이라는 정도는 짚어놔도 될 것 같아요. 일부러 백제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식민사학자 논리에 동조했다는 건가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이러니 함성백제가 왜 일본 야요이 시대와 비교돼야 되는지 하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기는 곤란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을 아낀 거예요. 여기까지는 자기에게 불리한 말을 굳이 강조하고 하지 않으려는 인지상정이라니하고 이해해줄 여지라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야요이 시대를 고대 국가 단계로 보지 않는 근거들에 대해서까지 애써 외면해버리는 저까지 이해하고 넘어가주기는 좀 곤란하죠. 그런 근거가 있는데도 외면했다는 건가요? 우선 야요이 시대 일본이 고대 국가 단계로 접어들지 못했다고 보게 된 근거 대표적인 기록부터 보죠. 이 자료에서 보이듯이 이 시기까지 일본 열도는 30여 개의 소국으로 나눠져 있었고 말까지 달랐다는 얘기예요. 네. 서로 통역이 필요할 정도로 말까지 다른 나라가 통합된 고대 국가 형태라고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히미코가 집권하게 된 과정도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남자가 왕이었지만 2세기 후반쯤 일본 열도에서 소국들 사이에 이른바 외국다란이라고 불리는 전쟁이 벌어졌다. 여러 해에 걸친 전쟁 끝에 히미코라고 불리는 여자를 왕으로 삼으니까 나라가 안정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네. 이와 같은 히미코의 집권 과정도 완성된 고대 국가의 여왕 직위 과정에 대한 묘사라고 보여주기 어렵죠. 또 히미코의 야마타이국이 대마국, 일지국 등 20여 개 소국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한 것도 아직 고대 국가가 아니라는 시사가 되죠. 네. 일본 역사에 나타난 최초 여왕 히미코가 귀도를 섬겨 사람들을 미혹시켰다 한 것도 고대 국가 이념을 가지고 지배한 것이 아니었다는 시사로 받아들일 수 있겠고요. 이래서 히미코 시대를 고대 국가 단계로 보지 않는다는 거군요. 이런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황국사관 입장에서 일본 고대 국가 발전 단계를 포장하려고 했던 일본 학계에서도 일본 열도에서는 빨라야 5세기 후반에야 고대 국가가 형성되었다고 하는 학설이 대세였어요. 최근 그보다는 고대 국가 완성 시기를 좀 앞당겨 보려는 움직임도 있으나 야요이 시대까지 당겨보는 학설이 대세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일본사에서 4세기를 수수께끼의 시대라고 부르는 이유도 시사해주는 측면이 있어요. 5세기쯤이 되면 일본 열도에도 고대국가 체제 비슷한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건 4세기의 급격한 발전을 토대로 보이는 양상이죠. 일본 열도의 문명 수준이 4세기에 들어서 갑자기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상하다는 거거든요. 뒤집어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일본 열도가 3세기까지 고대국가라고 하기 어려운 문명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김낙중 교수는 왜 그런 주장을 한 건가요? 마치 야요이 시대가 고대 국가 체제를 갖추고 있었던 시기처럼 몰아가고 싶었던 거죠. 웬만한 일본 학자보다도 일본의 고대 국가 발전 단계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놓고 하필 대부분의 연구자들에게 고대 국가로 인정받기 어려운 수준의 야요이 시대를 한성백제하고 비교한 겁니다. 그래야만 풍납토성에 나서 나온 군립식 건물이 요 건물을 왕성급으로 몰아갈 수 있으니까. 하며 한성백제는 5세기 후반까지
존속했잖아요. 그러니까 풍납소성이 한성백제 왕성이라고 하면은 백제는 5세기 후반까지 군립식 건물이 왕궁급 건물 수준이었던 나라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런 논리를 만들어낸 이유였군요. 그런데 이런 수준의 야유시대가 한성백제와 비교 대상이 돼야 될까요? 일본과의 비교가 좀 복잡하다 싶으면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비교 대상이 있잖아요. 바로 고구려죠. 고구려가 5세기 후반까지 고대 국가 수준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정신이라고 보기 어려울 겁니다. 네. 그런데 한성백제는 바로 그런 고구려의 라이벌이었어요. 김낙균 교수 같은 사람들은 장수왕 때인 5세기에 평양으로 도읍을 옮겨오자마자 안압궁 같은 수준의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고구려의 라이벌 한성백제의 건축 수준이 군립식 정도밖에 안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고의적이라고 봐야겠네요. 제가 예전에 썼던 책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들이 있었는데 김낙중 교수 같은 사람들은 이런 요소를 애써 제외해버린 채 해필이면 국가 발전이 늦은 일본과의 비교를 고집한 거죠. 이래놓고 내린 결론은 확고해요. 근거에 비해 결론이 너무 확고한 것 같네요. 논리전개 과정을 보면 김낙중 교수의 의도를 알아보기가 어렵지 않죠. 제 책에서 풍약토성과 비교 대상으로 삼은 동아시아 각국왕성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몰아가기 위해서 굳이 국가 발전 수준도 떨어지고 왕궁임이 확인되지도 않은 일본의 건물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네. 여기에는 풍납토성에 발견된 그나마 고급스러운 건물이 군립식이라는 점도 중요한 배경이에요. 이걸 왕성급 건물로 몰아가게 되기 때문에 비교 대상도 하필 동아시아에서 제일 국가 발전 단계가 떨어지는 일본을 대상으로 한 거죠. 더 나아가서 왕성임이 확인되지도 않은 건물을 두고 마치 확인된 사실처럼 비교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앞뒤도 맞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점철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 정도면 악의적이라도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자료의 선택적 이용과 이중잣대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좀 너무한 것 같은데요.